2021년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운초등학교 교사 임혜랑입니다. 오늘도 저희 금과터 강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1996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복지향 돌리를 기억하십니까? 돌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과학적 성과였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가 바로 이 돌리와 관련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순천향대학교 이만열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줄기세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기세포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접속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요. 줄기세포 연구 혹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기사들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거리에 가보시면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 성형 혹은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고 실제로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바로 줄기세포 연구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 한두 명이 골방 같은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줄기세포 연구는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줄기세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학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빨리 오늘의 강연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강연을 들으시면서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또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줄기세포를 강의하고 있는 이만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줄기세포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릴 건데요. 오늘 저의 강의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한 3분의 2 정도는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 3분의 2 정도를 저희가 활용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후반부 3분의 1 정도는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 미래의학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줄기세포, 우리가 영어로는 스템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세포일까요? 줄기세포, 예, 맞습니다. 세포의 일부분인데, 세포의 일종인데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포랑 다르게 줄기세포는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의 세포들과 구별되는 이런 독특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셀프 리뉴얼, 무한 증식 혹은 자가 재생산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셀프 리뉴얼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이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경세포 혹은 피부세포, 신근세포들은요. 태어나서 몇 번의 증식을 하고 점점 늙어가고 결국엔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녀석은요,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무한 반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줄기세포는 이 셀프 리뉴얼, 무한 증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능력은 보다 중요한데요. 바로 디퍼런시에이션 혹은 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신경세포 혹은 피부세포, 신근세포들은요. 태어나서 몇 번의 증식을 하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피부세포는 피부세포이고요. 심근세포는 심근세포로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녀석은요, 디퍼런시에이션 혹은 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되면, 어떠한 환경이 되면, 어떠한 자극을 받으면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로, 다른 세포로 바뀌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디퍼런시에이션 혹은 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들과 구별되는 특징은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셀프 리뉴얼, 무한 증식하는 능력하고요.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 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줄기세포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드릴 내용은요, 이런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줄기세포를요, 크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두 종류로 할 수가 있어요. 성체 줄기세포 혹은 전분화능 줄기세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과학자에 따라서는 줄기세포를 구분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하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크게 성체 줄기세포와 전분화능 줄기세포 이렇게 부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줄기세포의 종류는요, 성체 줄기세포와 전분화능 줄기세포입니다. 자, 줄기세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는 다시 성체 줄기세포와 전분화능 줄기세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성체 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성체 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덜트 스템셀, 성체 줄기세포, 이거 뭘까요? 예, 이렇습니다. 성체, 어덜트, 다 자란 성인의 몸속에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줄기세포를 우리가 성체 줄기세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상처가 나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혈을 해서 몸속에 피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죽지 않죠. 왜 그래요? 바로 우리 몸속에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몸속 어디? 골수라고 하는 곳에 조혈모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요. 조혈모 줄기세포. 자, 이 혈액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 무슨 세포인지 대충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조혈모 줄기세포, 혈액의 조상이 되는 어미세포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세포가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혹은 헌혈을 해서 몸속에 피가 많이 부족해요. 이 신호를 받고서 마구마구 증식해 줍니다. 얼마만큼 증식해줘요? 바로 내 몸속에 혈액이 부족한 만큼 혈액을 마구 증식을 해줍니다. 근데 무슨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줄기세포의 첫 번째 능력인 무한 증식, 자가 재생산, 셀프 리뉴얼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속을 흐르고 있는 이 빨간색 혈액은 한 종류의 세포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백혈구도 있고요, 적혈구도 있고요, 그리고 혈소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도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가 빨간색 혈액입니다. 요 조혈모 줄기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백혈구도 만들고요, 적혈구도 만들고요,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를 다 만들어서 온전한 혈액세포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체 줄기세포, 조혈모 줄기세포는 우리 성인의 몸속에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몸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혹은 세포들이 나이 들어서 병들었어요 라고 하면 이 성체 줄기세포가 마구마구 증식하고 분화해서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항상성,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온라인 강의에 접속하신 많은 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일 거고 또 의생명 과학 분야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생명 과학자로서 내가 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무슨 꿈이에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몸을 항상성 있게 유지해주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하면 썩 괜찮은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성인의 몸속에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한 30년 전만 해도 이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조혈모 줄기세포 혹은 아주 미량밖에 없었어, 몇 군데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연구들을 과학자들이 해서 지금은 성인의 몸속에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 성체 줄기세포가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스템셀, 어쩌고 저쩌고 스템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 여러 개 막 적어놨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스템셀, 요 앞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이게 줄기세포가 무엇이 어떤 줄기세포인지 어디에 있는 줄기세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마토포이액 스템셀, 요 헤마토포이액이 혈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혈액 줄기세포, 뉴럴 스템셀, 신경 줄기세포, 덴탈 스템셀, 치주 줄기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줄기세포를 보시게 되면 줄기세포 앞에 있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줄기세포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대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줄기세포를 어디선가 책에서 보거나 신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 줄기세포 앞에 있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전분화능 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전분화능 줄기세포, 영어로는 플로리포텐트 스템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들 플로리포텐트 스템셀, 플로리포텐트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돼요. 플로리와 포턴트 이렇게 나눠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포턴트가 좀 쉬운 단어인데 포턴트는요 가능성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플로리 요거는 전지전능한, 만능의, 다수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전지전능한 많은, 무수히 많은 포텐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대신에 옆에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체 줄기세포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 밑에 제가 멀티포턴트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멀티는 여러 개, 몇 개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몇 개의 가능성, 분화 가능성이 있는 줄기세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과학자들은요, 성체 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이라는 용어 대신에 멀티포턴트 스템셀, 다분화능 줄기세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전분화능 줄기세포, 플로리포텐트 스템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 그림에는 세 종류의 플로리포텐트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한 2006년도까지는 이렇게 분류를 하면 거의 틀림없는 분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한 2006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전분화능 줄기세포에 포함되는 몇 종류의 세포들이 더 발견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저희 강의의 후반부에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분화능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랑 다르게 한 몇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강의는 맨 앞에 있는 배아 줄기세포, 맨 앞에 있는 배아 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가 배아 줄기세포는 어떤 줄기세포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줄기세포를 만나게 되면 단어를 보게 되면 줄기세포 앞에 있는 단어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배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배아 이거 뭘까요? 우리가 한자어인데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면 뭐가 했다고 하죠? 수정했다고 하고요. 이 수정된 세포를 뭐라고 부릅니까? 수정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거를 한자어로 배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기의 씨가 되는 세포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배아 혹은 수정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는 바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난 수정란에서부터 온 줄기세포를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 그래서 이 세포는 전분화능 줄기세포, 분화능이 아주 막강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210여 가지의 분화된 아주 기능을 하는 세포로 다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인간 배아 줄기세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면 수정했다고 하고요. 이 수정된 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과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수정된 수정란은 수정 직후에 수정란의 사이즈는 변하지 않으면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빠르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이렇게 빠르게 분열을 일어나고요. 이렇게 분열된 세포는 난활, 특별하게 난활, 그리고 각각의 세포를 활구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난활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요. 수정 후 5, 6일 정도 지난 여기 배반포, 블라스토시스트,
포배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포배기 배반포 시기에는요, 분화를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용어를 두 가지를 썼는데요. 블라스토시스트 배반포 전에는 제가 분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요. 요 배반포 포배기에서는 제가 분화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세포로 2세포기, 4세포기 막 나눠졌다는 뜻이고요. 이 배반포가 되면 서로 다른 세포로 나눠졌습니다. 갈려졌습니다. 두 종류의 세포로 나눠졌는데요. 요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우리가 장차 엄마의 뱃속에서 뭐가 돼요? 태반이 되는 세포이고요. 요 안쪽에 있는 세포는 바로 이너셀 매스, ICM, 세포괴라고 하는 요 세포는 장차 엄마의 뱃속에서 뭐가 돼요? 바로 아기가 되는 세포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세포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요 장차 아기가 될 요 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배양을 하면 요게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난 수정란, 그 중에서 장차 아기가 되는 세포에서부터 온 세포가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누가 제일 처음에 확립을 하셨냐면요. 저기 위에 계시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의 제임스 탐슨 교수님께서 1998년도에 만드셨습니다. 자, 1998년도에 처음으로 확립돼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니까 한 20여 년밖에 되지 않는 최신의 연구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요 세포가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세포의 모양인데요. 그런데 좀 독특하게 생겼죠.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서 봤던 혹은 과학책에서 봤던 세포랑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세포의 모양은 세포 하나가 아니라 약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세포가 뭉쳐서 자라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한 1000여 개의 세포가 뭉쳐서 자라는 게 아주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인간 배아줄기 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세포가 바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 덩어리져서 자라고 있고요. 옆에 있는 세포들은 요 인간 배아줄기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포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자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36시간 동안 자라고 있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한 10초 정도로 압축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라고 있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이렇게 덩어리져서 자라는 게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그런데 왜 연구할까요? 바로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스템셀 테라피 혹은 스템셀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줄기세포 대체 치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노인성, 퇴행성 질환들 중에 바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당뇨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당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그 당은 누가 조절을 하냐면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유전질환을 앓거나 아니면 퇴행성 질환을 앓거나 건강한 베타세포, 췌장의 베타세포가 더 이상 없어서 건강하고 기능을 하는 인슐린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이런 환자들은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자기 배에다가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몸에는 이제 건강한 베타세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양 접시에서 아주 건강하고 기능을 하는 베타세포를 만들어서 우리 환자한테 바로 이식해서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게 줄기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줄기세포 대체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기능을 하는 베타세포를 주사를 맞아서 이식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매일같이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줄기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런데 이런 배양 접시에 있는 이 세포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능을 하는 세포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비록 배양 접시에 있는 세포이긴 하지만 이 세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바로 장차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될 수 있는 요 세포궤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비록 배양 접시에 있긴 하지만 이 세포는 이미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210여 가지의 기능을 하는 세포로 다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배양 접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능을 하는 세포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동영상은 제가 압축을 한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직접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가 어때요? 세포가 혼자 움직이는 것 같죠? 이렇게 혼자 움직이는 세포, 어떤 세포인가요? 우리 몸속에 가만히 뒀는데 움직이는 세포 어떤 건가요? 자, 이것 계속 보세요. 이 동영상에 있는 것도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배양 접시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움직여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세포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펌핑하는 것처럼 움직이고요. 비팅하는 세포처럼 보입니다. 우리 몸속에 어떤 세포들이에요? 바로 심장세포예요. 심근세포예요.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는데도 배양 접시에서 혼자 움직이는 이런 세포를 우리가 심장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양 접시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실제로 이식해서 심장병이 있는 환자한테 이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는 이 동영상은 이런 겁니다. 질환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질환 모델, 질환 동물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다가 우리가 수술로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을 적당히 묶어 놓으면 이렇게 심장이 잘 뛰지 않는 질환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잘 뛰지 않는 심장에다가 방금 전에 배양 접시에서 배양되어 있던 심근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심장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실험들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쪽에 보이는 마우스를 동물 모델인데요. 질환 모델인데요. 저기 보면 오른쪽 다리가 수술한 자국이 보이시죠? 저 수술한 자국은 우리가 실제로 수술을 해서 대동맥을 아예 절단을 해버리고 꼬매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란색 이미지는 도플러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체 밖에서 혈액이 흐르는 것들을 보는 실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는 혈관을 절단을 시켜놔서 혈액이 전혀 흐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 마우스에는 실험 동물에는 우리가 배아줄기세포 유래의 혈관 내피세포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8일이 지났더니 오른쪽 다리가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혈액이 이렇게 잘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저쪽에 있는 저 마우스는 당연히 혈액이 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썩어서 절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혈관이 막혔어요. 혈관 질환이 있어서 다리를 절단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줄기세포를 건강한 혈관 내피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만들어서 이식해서 더 이상 절단하지 않는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줄기세포 대체 치료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큰 우리가 실험용 돼지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 돼지는 조금 더 큰 실험용 돼지이고요. 저희가 똑같이 척추 손상을 일으키고 붕대를 감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뒷다리를 전혀 못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뒷다리를 못 움직이는 돼지에게 우리가 줄기세포 유래의 신경세포를 이식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주가 지났더니 약간 운동 능력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같은 돼지입니다. 100일 지난 같은 돼지인데요. 이제는 혼자서 제법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아주 운동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교수님 이런 실험들은 대단한 사람들만, 과학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용 돼지 혹은 질환 모델들을 치료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교수님, 이렇게 동물들만 치료하지 말고 사람들도 좀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기사가 가장 앞서 나가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망막 변성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망막은 우리가 시상이 맺히는 곳이고요. 이게 유전 질환을 앓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으로 이 망막 세포가 망가지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망막 변성증을 앓고 있는 75세 된 할머니가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치료를 받고서 신문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시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연구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줄기세포 치료 꽤 괜찮은 연구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많은 연구비가 투입돼서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이웃들에게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더 잘 개발되고 더 잘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아줄기세포 유래의 세포치료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아줄기세포 혹은 줄기세포 치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한계점을 극복하는 과학적인 연구를 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과학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혹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연코 이런 겁니다. 바로 줄기세포 치료제의 양리적 효과가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배양 접시에서 아주 기능을 잘하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고 치료용 세포를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질환 동물들에게 이식해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한테 임상에 쓰였을 때는 퇴행성 질환이나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이식했을 때는 그 기대 효과가 양리적인 기대 효과가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로 개발이 더딘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줄기세포 안정성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줄기세포를 이식을 받았는데 이식받은 이 줄기세포로 인해서 암이 생기거나 혹은 면역 거부 반응이 생겨서 더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정말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의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줄기세포는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도 들 수가 있어요. 특히 배아줄기세포는 요 윤리적인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배아줄기세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바로 수정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난 수정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여전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윤리학자들은 여전히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신 것처럼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치료제는 막대한 치료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줄기세포 연구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고 정말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는 사례를 통해서 미래의학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요, 2012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두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는 그 과학자는요, 영국의 생식생리학자인 존 거든 교수님이고요. 존 거든 교수님은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신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시냐 야마나카라고 하는 일본의 교수님은 그 역부나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존 거든 교수님과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배아줄기세포, 제임스 탐슨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배아줄기세포를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세계에 어떤 사람이 혹시 쓸 수 있을까요? 예, 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그래요. 제임스 탐슨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적인 줄기세포,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미국에 있는 어떤 백인 여성의 수정란을 사용을 해서 수정란을 사용을 해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어떤 환자의 유전 정보랑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세포를 줄기세포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환자의 유전 정보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맞춤형 줄기세포를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어디서 찾을 수 없을까 그런 연구들을 했고요. 그런 오랜 연구들의 결실로 바로 존 거든 교수님과 시냐 야마나카 교수님들이 그런 연구들을 해서 2012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두 분의 교수님의 연구를 한 발 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줄기세포 치료제는 누가 필요한가요? 건강한 여성이 필요한 건 아니죠. 바로 여기 이렇게 환자,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줄기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배아줄기세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배아줄기세포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습니다. 혹은 냉동 보관되어 있는 난자를 기증받아서 난자에 있는 핵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난자의 핵을 제거하는 이유는 바로 난자 안에 있는 핵 안에는 기증해준 여성의 유전 정보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난자 안에 있는 핵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서 여기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체세포 하나를 받아서 핵이 제거되어 있는 무핵 난자에다가 이 환자의 체세포를 이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식한 다음에 우리가 전기 충격을 딱 줘요. 그러면 이 난자가 내가 수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2세포기, 4세포기 마구마구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포기, 4세포기 증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증식된 세포를 똑같은 방법으로 배반포 시기, 블라스토시스트, 포배기가 되면 이 세포를 얻어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세포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체세포 핵이식 복제 배아줄기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매우 유사하고요. 그 대신에 환자의 유전 정보를 99% 가지고 있는 이런 복제 줄기세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환자한테 이식해서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복제 배아줄기세포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배반포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 여성의 자궁에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복제 인간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환자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복제 인간이 태어나게 됩니다. 복제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시도 자체로 생명윤리법에 어긋나서 시도조차로 형사 고발을 받게 돼요. 하면 안 되는 연구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복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복제 동물로 태어난 동물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포유동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제양 돌리가 되겠습니다. 자, 복제양 돌리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방법으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 연구가 바로 2012년도에 영국의 생식생리학자인 존 거든 교수님이 개구리 복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역분화 유도 만능 줄기세포. 일본의 줄기세포 과학자인 시냐 야마나카 교수님께서 2006년도에 발표하신 논문이고요. 그리고서 만 5년 만에 노벨상을 수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존 거든 교수님의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 세포보다 조금 더 진보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환자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체세포를 조금 얻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피부 세포를 조금 얻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혈액 한 방울도 괜찮고요. 그리고 목은 하나도 괜찮고요. 환자의 어떤 세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체세포를 조금 얻은 다음에 유전자 4개를 이 세포 안에 도입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 유전자는 한 2만여 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2만여 개의 유전자 중에 꼭 4개의 유전자만을 활용을 하면 바로 활용을 해서 14일, 딱 14일만 배양기에서 배양을 하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수정란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환자의 유전 정보를 99%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환자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 줄기세포를 가지고서요, 배양 접시에서 신경세포도 만들고 심근세포도 만들고 피부세포도 만들어서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세포를 만들어서 이식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역분화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들을 뭐라고 불러요? 환자 맞춤형 세포 치료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배양 접시에 있는 이 세포를 또 우리가 질병을 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신약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유도 만능 줄기세포 혹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미래의학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같은 질병에 거의 똑같은 약을 처방받고 또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전통적인 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학은 바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환자의 환자 맞춤형 세포를 이식을 하거나 혹은 정밀의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환자의 유전 정보를 가져다가 환자의 유전 정보를 다 검사를 하고 혹은 환자의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직접 이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생명 과학자로서 아주 대단한 과학 연구를 했다고 봅시다. 자, 우리가 새로운 약을 한번 만들었어요. 아주 대단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환자를 찾아가서 제가 대단한 연구를 했어요. 대단한 신약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혹시 유전 질환을 제가 치료하려고 하는데 혹시 환자의 세포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환자는 정말 반가운 일이군요. 제가 혈액을 드릴까요? 아니면 피부 세포를 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자분, 근데요, 제가 만든 약은요, 신경세포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혹시 환자의 머리를 열고서 신경세포를 혹시 좀 빌려줄 수 없을까요? 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기 머리를 열어서 신경세포를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단한 연구를 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연구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누워있는 환자에 있는 이 환자로부터 체세포를 조금 얻어서 배아줄기세포, 역분화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양 접시에서 신경세포로 분할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경세포는 바로
누워있는 저 환자의 유전 정보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신경세포이고요. 이 신경세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새로운 약물들을 마구마구 처리해봐요. A도 처리해보고 B도 처리해보고 A, B도 처리해보고 그래서 가장 정밀하게 나오는 가장 효과가 좋은 새로운 약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약을 바로 이 환자한테 주어서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환자 맞춤형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환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전 정보들을 다 분석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분석을 해서 환자에게 필요로 하는 환자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새로운 약을 처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약들을 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정밀의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의 미래의학은 아마 두 가지 키워드를 꼽는다고 하면 환자 맞춤형 의학 그리고 정밀 의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생명 과학자로서 어떤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환자 맞춤형 치료 그리고 정밀 의학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좋은 연구, 좋은 의생명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건강하고 오래 사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의 강의에 연구를 후원해 주신 그 연구 지원은 한국연구재단의 두 가지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연에 대한 질문들을 선별하는 동안 교수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 강연 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강의들도 해보고 많은 청중들 앞에서도 해보고 외국 동료 과학자들한테서도 해봤는데요. 역시 늘 강의를 할 때마다 약간의 긴장과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또 많은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런 또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너무나 유익했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강의는 오랫동안 아마 저 기억 속에 남을 아주 그런 강의였는데 오늘 온라인에 접속해서 강의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얼마나 유익한 강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고 쉽게 해주셔가지고 댓글에 정말 이해가 쏙쏙 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보미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성체 줄기세포 다분화능을 이용하면 어떤 장기든 자신의 것으로 이식이 가능한가요?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궁금해하는 점이 줄기세포 강의를 듣다 보면 재생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손가락이 절단되면 이것을 똑같이 손가락을 만들 수 있어요. 도마뱀처럼 꼬리가 절단되면 새로운 꼬리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줄기세포는 이렇게 완벽한 조직을 만드는 그런 재생 능력은 아직은 할 수는 없고요. 특히 지금 김보미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체 줄기세포, 다분화능 줄기세포는 이렇게 조직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조직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을 하는 세포들을 대체하고 새롭게 재생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몸속에 아주 많은 곳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심지어는 브레인, 뇌, 성인의 뇌 안에도 이게 신경 줄기세포가 아주 미량으로 남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번 성인의 머리가 다치면 회복이 절대 될 수 없어
신경줄기세포가 머릿속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이렇게 믿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아주 성인의 몸속에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신경줄기세포를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성인들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보미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만 조직 안에 있는 기능을 하는 세포를 만들어내고 대체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성체 줄기세포도 사실은 점점점 노화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아직은 어렵지만 추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것마저도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재성정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나라가 원래 줄기세포에 대해 전문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과거에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많이 멈춰진 상태라 들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나 발전이 됐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또 사실은 이제 황우석 교수님 이제 스캔들이 있을 때가 사실은 제가 이제 줄기세포를 한참 연구하던 이제 학생이었을 때고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님 사태를 옆에서 아주 피부로 이제 맞았던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잘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얼마나 이제 우리 한국 줄기세포 연구자들이 얼마나 좀 힘들었는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과학자들이 의생명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그런 스캔들을 사실은 아주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의생명 과학자들의 한국의 연구 수준들이 훨씬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됐고 실제로는 연구의 부정이나 연구자들의 윤리의식들이 훨씬 개선이 돼서 자정 능력이 훨씬 개선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많은 젊은 과학자들,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은 연구의 수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긴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한 3, 4위 정도 되는 그런 줄기세포 역량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놀랄 만하게 그런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줄기세포 연구에서는 생명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금요일에 과학 터치를 몇 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면으로 할 때는 시간이 좀 충분해서 이 생명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15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짧게 해서 채 못했는데 질문을 해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 분야는 성체 줄기세포 대신에 배아줄기세포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는 바로 수정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많은 종교윤리학자들은 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못마땅해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그 가치관과 또 과학자로서의 가치관이 상충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록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생명윤리법의 가치를 더 두느냐 아니면 과학자로서의 가치를 더 두느냐 이런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제 학생이 저한테 물어봐서 저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지위를 둔다고 하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 생명체, 우리 인간들은 아주 가장 높은 생명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수정란 역시도 아주 상당히 높은 생명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동생처럼 키우고 있는,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생명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수정란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정란을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이 수정란을 과학적인 목적으로, 의학적인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광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코로나19를 줄기세포로 치료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mRNA 치료나 다른 방법보다 줄기세포 치료가 우수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제 김재광 님은 아마 이제 과학에 관심도 많고 기사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 한국 줄기세포 학회에 정식적으로 요청이 왔었고요. 질문이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었고요. 실제로 줄기세포를 코로나 치료제로 쓰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줄기세포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코로나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은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서 이런 또 치료제는 그에 따른 증상에 따른 혹은 혈장 치료제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줄기세포가 코로나 치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어떤 질환에 걸려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질환에 걸려 가지고 폐 손상이 일어났거나 어떠한 조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줄기세포 이식이나 줄기세포 유래의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해서 망가진 조직을 재생을 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줄기세포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것은 지금 백신과 그리고 혈장 치료제 혹은 증상에 따른 치료제를 쓰시는 것이 지금은 가장 우선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 걸리신 분들은 부작용 같은 게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줄기세포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 줄기세포가 세포 치료제로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지 이런 거 여쭤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많은 부분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배아줄기세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앞서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아줄기세포는 아직 배아줄기세포 유래의 세포 치료제는 인허가 받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인허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체 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을 가지고서 치료를 하는 허가받은 것은 전 세계에 한 6, 7개 정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환에 따라서는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들은 이미 이용되고 있고요. 그러면 성체 줄기세포가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배아줄기세포 연구하지 말고 성체줄기세포 연구 더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아줄기세포가 어떤 질환에는 배아줄기세포가 훨씬 더 치료가 용이할 수가 있고요. 어떤 질환에는 성체줄기세포가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질환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배아줄기세포가 혹은 성체줄기세포가 이렇게 각각 연구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포치료제로서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란을 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쓰기 싫어해 혹은 쓰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성체줄기세포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죠. 이렇게 자기 몸속에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누군가가 기증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가 가지지 못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아까 조혈모 줄기세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조혈모 줄기세포는 바로 혈액을 만드는 데에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조혈모 줄기세포는요. 근육을 만드는 것 좀 어렵고요. 신경세포 만드는 거는요.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골수줄기세포를 드릴 거야, 기증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혈액이 아니라 신경줄기세포가 필요해라고 하면 이 제가 아무리 많은 조혈물 줄기세포를 이식을 드려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화 능력이 제한적인 것이 바로 성체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얻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조혈모 줄기세포 골수에서 얻어야 되는데요, 이게 좀 힘들어요. 고통도 좀 따르고요. 그래서 좀 얻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배아줄기세포, 수정란 줄기세포는요, 우리가 폐기되는 수정란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고요. 분화 능력도 막강하고 증식 능력도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환에 따라서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를 각각 잘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체줄기세포의 단점은 배아줄기세포가 맞습니다. 좀 보완하고 배아줄기세포의 단점은 성체줄기세포가 보완해서 우리나라가 줄기세포로 세포 치료제로서 빨리 인정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남겨주신 여러분들과 또 그에 자세하게 답변해주신 교수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광주과학문화협회에서 2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연 후기 공모전입니다. 실시간 본강연 또는 도입강연을 시청하시고 드는 소감이나 실시간 방송 중 질의응답을 했던 경험 등 강연 후기를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그중 몇 분께 1만 원 상당의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사례 공모전입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광주 강연을 수업에 활용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3차례에 걸쳐 10만 원 상당의 도입 강연 재료를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서울대학교 최용주 교수님을 모시고 물, 순환, 에너지, 자원이라는 주제로 7월 2일 저녁 7시에 실시간으로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도입 강연은 일곡초등학교 한효희 선생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빗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녹화하여 추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순천향대학교 이만열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